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주가는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이후 2개월 동안 조정 국면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악재에 대한 내성이 어느 정도 길러진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새로 불거진 악재가 완전히 해소가 되면서 상승을 해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승은 언제나 근심 어린 눈초리 속에서 시작되어서 환호 속에서 시세가 마감하게 된다는 것을 시장의 역사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경계해야 될 첫 번째 요소이지만 역시 지금은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손쉽게 투매에 동참해야 되는 구간이 아님을 역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응해야 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노래 중에 이등병 표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이렇게 불렀는데요. 지금만큼은 이제 시작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8월, 9월 달 증시가 이런 악재에서 지금 대처하지 못하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 ESFS 아니라는 부분을 지금 통과시켰다는 부분은 인재, 국제, 공조 정책에 대한 부분이 한 걸음 내디뎠고 이것이 바로 디딤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아까 잠깐 그 정책적인 부분들 10월 달에 있을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리스를 독일이 만약에 버린다고 생각했으면 지금 이런 무리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독일의 이런 긍정적인 첫걸음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제 시장을 해결해 나가는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젊은 날을 위한 우리의 시작을 한 걸음은 시작되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긍정적인 물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감성 시황부터 시작했습니다. 증권대학 김동희 대표,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3분기 참 마음고생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또 무사히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정재훈 대리님, 지금 채팅창 보니까요. 박치시래요. 아, 예. 제가 원래 노래 잘하는데 좀 여기 앉아서 하니까 좀 서서 하면 잘합니다, 제가. 다음에 그러면은 주식 읽어주는 남자 하실 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오늘 장중 내내 외국인이 매도였던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HTS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제가 잘못 봤나 싶었거든요. 유가증권시장에서 막판에 외국인이 사왔나 봅니다. 2,1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는데 왜 이렇게 막판에 샀을까요? 김동희 대표님. 제가 여기 오느라고 이제 마무리는 못 보고 왔는데 2시 이후에 급격하게 순매수량을 늘려나가는 좀 흐름을 봤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장중에 한 20포인트 가까이 종합주가 지수가 빠졌었는데 급격하게 올라오는 좀 모습을 확인하고 왔었는데 지금 3일째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좀 이어졌죠. 제가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로 전환되는 그러한 시그널은 대략적으로 물론 그 큰 수치라는 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3일 연속 3천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8월 달에 외국인들이 일평균 3천억 정도를 순매도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은 기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네. 시그널로 봐도 좋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3천억 이상은 아니더라도 네. 3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2시 넘어서 급격하게 좀 순매수 기조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좀 외국인들의 어느 정도 수급적인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과 기조가 그렇게 변하지 않으셨군요. 안정세를 조금씩 그래도 찾아가고 있는 점에 긍정적으로 좀 점수를 두고 있는데요. 정재훈 대리님, 네.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이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만 코스닥이 좀 더 견조했습니다만 빨간불 보고 마무리가 됐잖아요.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 참 하락폭도 크고 또 반등폭도 오히려 크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었고요. 그 전까지는. 네. 상승장에서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가들, 기업들의 펀더멘탈, 특히 자동차주 같은 경우 대표를 했겠지만, 전민이 늘어나면서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폭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었고요.
사실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 만큼 많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목요일날 이런 안정화되는 모습 부분들 오늘 큰 반등이 나오진 않았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리고 전문가의 의견은 안 들어봤으니까 한번 정재훈 대리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표 한번 보여주실까요? 유가증권시장 개인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을 분석을 해보니 개인만 20% 이상 손실이에요. 외국인 기관들은 아무래도 자금력 격차가 있지만 결국에 9월에 코스피 5% 이상 하락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권으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개인만 이렇게 지금 당해야 하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자금적인 부분에 의해서 개인들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자금에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흔들리는 부분도 저희가 무시를 못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 개인들 그 순매수 상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사실 모두가 가지고 싶어했던 종목들 대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특히 OCI나 현대중공업 이런 하나케미칼 한창 시장이 좋았을 때 그 자문사나 기관들이 잔뜩 사놨던 종목들인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게 싸다고 생각 들어오니까 시장에 대한 판단 없이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중소형주가 아니고 대형 우량주기 때문에 일단 물리신 분들은 이렇게 매도를 통해서 나오시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네. 여기서 저게 손실이었다고 팔고 또 다른 쪽에 기관이 던지는 종목이 또 달라붙으면 양쪽으로 마이너스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들이 한 달 동안 많이 산 OCI 한화케미칼이 이미 기관들이 끌어올려놨던 종목을 개인들이 좀 늦게 들어가서 이렇게 또 안 좋은 또 한 달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분 전환을 해서요. 이슈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베스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독일 하원이 EFSF 증액안을 승인함에 따라 재정 위기에 쩔쩔매던 유로존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게 경제 대국, 유로존 최대 경제 대국이고 이번에 가장 많은 자금을 EFSF에 내기 때문인데요. 어떨까요? 호재긴 호재인데 많이 좀 무덤덤한 것 같아요. 오히려 글로벌 네. 시장이요. 어쨌든지 간에 저는 우리 시장에 좀 주목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내성을 길러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 증시에서 새로운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증시가 충격을 받는 거고 새로운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하락폭이 전개가 되었던 부분들이죠. 그렇지만은 증시에서 악재라는 것은 항상 어떠한 악재도 해결되지 않은 악재는 없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증시에서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이 악재가 깔끔하게 해소되면서부터 유로존의 악재는 지금까지 이제 악재로 시장에 작용했지만 이제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 놓고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그때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2008년도 상황을 돌이켜 보면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비롯된 리먼 브러스의 파산이 오고 한 달 동안 600포인트가 빠지는 충격이 오고 1000포인트가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개인들이 투매를 단행했죠. 이 구간 속에서 이후에 2009년도로 접어들면서 6개월 동안에 890포인트에서 1730포인트까지 2배가 넘게 6개월 동안에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때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서프라임 악재가 완전히 해소됐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근심의 벽을 타고 올라간 거죠. 주가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게 아니라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듯이 기정사실화하는 겁니다. 이 악재를. 이미 시장에서 증시는 이미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최악의 상황을 이미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폭락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이번 주 월요일 날 공포의 마지막 국면에서 바로 개인들이 대규모 투매를 단행했던 것이고 이러한 투매를 먹고 다시 시장이 반등을 했던 것이고 이러한 구간이 나타나면서 이미 악재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내성이 어느 정도 길러지고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지금 현재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악재가 유로존의 악재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지금 이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하고 어느 순간 선언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가 뭐 조언을 해드리는 방송에서 분야가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오로지 여러분 개인 투자자 시청자분들을 위한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지침을 삼아야 될 부분들은 네. 뭐냐면 이러한 악재가 내성을 갖게 되는 구간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가 나왔던 구간 이후에 바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이것은 시장에 어떤 그 유로존의 악재가 어느 정도 내성을 가져가고 있다는 아주 극명한 시그널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더 뭐 유로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시콜콜한 일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좀 지수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뭐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나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700에서 1800포인트 정도의 좁은 내로우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겠지만 10월 달을 전망을 좀 해본다면 1900포인트를 넘기는 좀 긍정적인 흐름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좀 내성을 갖게 된 흐름이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좀 확보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650포인트를 다시 재이탈하지 않는다는 흐름이 나온다면 1900포인트 이상의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구간으로 넘어가고 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 중간 단계로서 1800포인트,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180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은 안정화 단계로 예.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독일의 그 메르켈総理의 화면 얼굴을 보셨겠지만 괜시리 그냥 담담한 척 하는 것 같아요. 이 찬성률이 80%는 넘었겠지만 이 남을 살리려는 그 마음이 정말 선행이 아니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셈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증액안을 이제 같이 내비친다면 자기네들이 이제 민간은행이 더 어려워진다는데 속이 또 속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셨겠지만은 그 독일 같은 나라는 그 유럽에서 좀 뭐랄까요 정신적인 짐을 짊어지는 나라라고 해야 되나요? 어머니 같은 존재인가요? 저 1차 대전, 그 2차 세계전을 통해서 유럽 국가나 전 세계 국가에 많은 좀 폐를 끼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뭐 얼마 전에 뭐 히틀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무시를 못하는 게 이제 국민들의 그런 감정 속에 그런 부분들이 녹아있다는 부분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좀 마이너스 역할을 했던 독일이 지금만큼은 그 위기를 해결해서 유럽 국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좀 리더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시점에서 좀 도와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가 이제 유로존을 탈퇴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지만 유로존 자체는 유로존 자체의 의미보다 유로화 화폐의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유로 화폐 같은 경우는 달러와에 이어서 제2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통화를 짊어지고 있는 쪽은 권력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로존을 만든 건데 사실 그리스가 이탈하게 된다는 점은 이 화폐 가치에 몰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부분을 막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큰 그림에 의해서는 물론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리스 자체를 좀 어떻게든 안고 가려는 의지 중에 하나가 바로 어제 보여졌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수급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7일 동안의 매수 동향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산 쪽이 한 7천억 원, 또 선물시장에서 순매도가 한 7천억 원 가량, 거의 중립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한 주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근데 김동희 대표님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저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외국인 수급이죠. 뭐 다른 수급이 절대 아닙니다. 외국인 수급이죠. 하락의 이번 폭락의 주체가 바로 외국인들이 매도했기 때문에 폭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고요.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투매가 나왔는데 이러한 그 주식시장에서 이런 사이클을 보면 항상 좀 안타깝지만 동일하게 좀 움직였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먼저 매도라고요.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그 다음에 기관 개인으로 이어지고 매수를 할 때는 또 마찬가지죠. 상승 사이클에서는 단기 사이클이 됐건 중장기적 사이클이 됐건 외국인들이 먼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상승은 출발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좀 사이클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폭락은 외국인들로부터 비롯됐지만 마지막에 매도는 또 개인들이 단행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4일째 지금 순매수를 우리 시장에서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환율의 부분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감소 부분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환율이 1100, 제가 막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1100 라인을 넘고
1,200원 근처까지 급등을 하고요. 그래서 1,200원을 넘어서 더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1,200원 선을 앞두고 환율이 지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환율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때만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단행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서로 이제 환율의 안정과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감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금값이 폭락한 이후에 거의 뭐 기술적 수준의 반등조차도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죠. 지난 7월달, 8월달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구간에 모두가 이제 주식을 팔아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려갔습니다. 금과 채권으로 몰려갔죠. 이제 믿을 거는 금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그 의견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금으로 몰려갔습니다. 근데 이러한 금이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것은 그 반대편에 있는 주식시장에 반사적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금 가격과 그리고 채권 가격 그리고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것은 리세션의 대표적인 신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 흐르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구간에 금은 이전에 없었던 유례없는 가파른 기울기로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갔었습니다. 이러한 그 흐름을 볼 때 바로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금의 하락 자체가 바로 반대편에서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주식 그리고 그 안에서도 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거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주식이겠죠. 그래서 가장 뭐 타격을 많이 받았던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들이 지금 4일째 순매수 강도는 그렇게 뭐 높지 않습니다만 네네. 4일째 순매수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네. 역시 뭐 우호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환율 부분이 안정되는 기조 하에서는 저는 뭐 추가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업종별 흐름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워스트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은행주가 사실 오늘 크게 뛸 줄 알았습니다. 독일이 나서면서 환호할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네요. 지금 증권사는 엇갈린 전망입니다. 목표가를 하향하는 증권사도 있고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증권사도 있는데 정재현 대리께서는 어제 은행주에 관심을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나요?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언제 전제가 됐던 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많이 타격을 받았던 금융주 쪽으로 조금 매기가 쏠릴 거라 생각했는데 좀 예상했던 부분하고는 좀 어느 정도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 은행주에 대해서 지금 목표가 하향이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전제가 돼야 될 점은 이 업종 자체의 펀더멘탈이 지금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행주가 내려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해외적인 악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럽 상황이라든지 이런 해결 모드에 따라서 그 은행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금융 기준으로 봤을 때 10,000원 밑에서는 어느 정도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의 위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은행들의 부실화, 그러니까 국제 은행들이 그리스 채권을 만약에 디폴트가 나게 된다면 신용 경색이라든지 갖고 있는 자산이 손실이 입으면서 그런 은행 뱅크런 사태가 이어지면서 그 은행 자체가 부실화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은행에도 타격을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부분의 논리를 생각해 보셨을 때는 결국은 이 부분은 유럽에서 키를 쥐고 있고 네. 펀더멘탈이나 이런 뭐 기술적인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 따라서 앞서 나오는 그 정황들을 파악하시면서 좀 더 보시는 것이 은행주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결론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IT 보겠습니다. 어제 너무 달렸나요? 오늘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물론 마감이 나쁘질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 상대적 IT 강세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지금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오게 되면 IT의 실적 부진 얘기가 나올 텐데 말이에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은 좀 어느 정도 기대감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또한 3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 주가가 하락했던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기대감을 넘어갈 때 주가는 올라가게 되고 기대감이 없을 때 기대감 이상으로 나오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습니다. 사실 지금 악재저가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7월달, 8월달에 큰 폭의 디램 가격을 통해
통해서 3분기가 어느 정도 영업 적자가 나올 거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예측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실적 자체가 주가를 끌어내린다기보다는 그리고 또 미리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선조정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그 북미의 그런 이제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사실 IT는 하나의 소비재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연동되는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하이닉스 매출의 70% 차지하는 스페셜티 디램 가격 같은 경우도 좀 그 타이트하게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시장이 반등 국면에 들었을 때 같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것이고 네. 실적 자체가 영향 주는 것은 그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쯤에서는 다음 주를 전망을 해봐야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자, 먼저 증권사별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플래너 S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연휴를 갖게 되죠. 그런데 개천절인 다음 주 월요일에 유럽 쪽에서는 유럽연합 재무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이런 큰 이벤트가 있는 만큼 다음 주 화요일 첫 거래일에 어떤 시장 전망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세 분의 전문가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오늘 전문가 의견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먼저 IBK투자증권의 삼성돈지점 이문주 대리의 전망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코스피 밴드를 1730포인트와 그리고 1760포인트 사이로 설정을 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독일에서 유럽 재정 안정기금에 대한 표결이 통과하면서 가시적인 해결책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미국발 악재를 체크하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할 것을 권했습니다. 관심 가져볼 업종으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종을 추천을 했고요. 버려야 할 업종으로는 금융과 건설 업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남대문 WMC 지점의 금원섭 대리의 전망입니다. 금원섭 대리는 다음 주 화요일 코스피 밴드를 1770포인트와 1800포인트 사이로 전망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우리가 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그리스 구제금융이 지원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유럽발 악재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제는 미국의 경제 지표와 3분기 기업 실적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했습니다. 관심 가져야 할 업종으로는 3분기 영업이익과 해외 수주 모멘텀이 기대되는 건설업을 선정을 했고요. 버려야 할 업종으로는 환율 상승과 정부 정책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철강업 쪽을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종금증권 종로지점의 이모색 팀장의 전망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10월 한 달 동안에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한 달이 될 것이라면서 오늘 외국인 매수 시세가 유입이 됐던 운수장비, 금융업종에 주목하라고 권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 업종으로는 환율 상승의 수혜와 하반기 순이익이 기대된다면서 자동차와 IT 업종을 추천했습니다. 버려야 할 업종으로 경기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철강 업종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 종로지점 이모세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0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과연 다음 주에 1800선을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안착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있지만 혹시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우선 지금 증시에서 어떤 방향을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10월도 9월과 같이 여러 정책 이벤트에 따른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1700 초반에서 1800 후반대의 박스권이 형성되었듯이 10월 달에도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단은 기존의 저점인 1650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상단은 어떻게 잡힐지가 문제인데 최근 교보나 듀오, 삼성증권 그 9개 국내 증권사가 제시한 10월 코스피 지수 전망 고점 평균치가 1875포인트 정도로 나왔습니다. 9월 중순 전망했던 고점 수치보다 조금 상승했는데요.
9월에 지수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10월 여러 정책 이슈들이 후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평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10월 중순에 G20 재무장관 회의 시점이면은 유럽 재정 안정기금 확대에 대한 의견이 다 투표가 종결이 돼 있고 10월 초 나올 예정인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다 나온 상황이어서 10월 후반 정도면은 이런 정책 이슈에 따라서 어떤 증시 방향성이 잡혔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팀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따르면 다음 주에 관심 가져봐야 할 업종으로 자동차와 IT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동차를 한다면은 자동차 부품주까지 포함된 거겠죠? 네, 우선 제가 지금 자동차주는 좀 꾸준히 양호한 실적하고 확률 상승에 따른 이익 업종으로 좀 관심을 꾸준히 좀 가져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부품주도 제가 지금 탑픽으로 일단은 현대모비스를 좀 꼽아봤습니다.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경기 호황에 따라 차가 많이 팔려도 이익이고 불황으로 차가 안 팔려도 기존 자동차들이 부품 교환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또한 시장 기대치에 소폭 하락할 거는 예상은 되지만 양호한 실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계속 글로벌 전체적으로 판매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부품 증가로 이어져서 현대모비스에도 좋은 실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동차 업종 탑픽으로 현대모비스까지 찝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종로지점 이모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화요일 시장 전망을 살펴본 플래너 S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우리 스튜디오에 계신 출연자분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네, 어느덧 2011년 10월입니다. 1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증권사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교보증권에서는 1650에서 1900입니다. 투자 전략, 자동차 부품, 건설업 주목했고요. 대신증권에서도 고점 1900입니다. 실적, 가격 매력, 수급 갖춘 업종, 대우증권에서도 1600에서 1850 얘기했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삼성증권은 1650에서 1900, 자동차, 정유, 게임주를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1600에서 1850 얘기했고요. 원달러 환율 제한적인 이 게임과 보험, 통신에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대투증권에서는 1600에서 2150 자동차와 IT, 건설 비중 확대 얘기해줬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1700에서 1900 이 원화 약세 국면으로 수출주에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감기가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네요. 지금 이번 주 내내 약 먹고 계속 지금 따뜻한 물 먹고 있는데 계속 기침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저점이 평균적으로 1600에서 1680이고요. 고점이 1800에서 1900입니다. 대체적으로 좀 보셨는데요. 자, 김동희 대표님의 10월 증시 전망 같이 들어볼까요? 이건 이제 흔히 휴먼 인덱스라고 그러죠. 주변 사람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팔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고 주변 사람들이 다 환호할 때 이제 주가가 그때 이제 고점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낙관론자가 비관론으로 돌아서게 되면 그때는 여지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를 관통하면서 보니까 마지막까지 강세론을 유지하고 있던 한 증권사가 드디어 이제 비관론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는 이제 악재에 대한 내성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감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10월 달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1900포인트를 돌파한 흐름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전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뭘 사야 되냐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지금 저는 가장 좀 듣기 싫은 얘기가 낙폭과대니까 저평가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야 할 종목과 말아야 될 종목은 지금 은행주 얘기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은행주 지금 1년 내내 저평가가 됐는데 어느 구간에서 샀더라도 여러분 KB금융의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구간에서 샀더라도 전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같은 IT 안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접근하신다면 별 메리트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드는 종목들은 지금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때이고 지금 장이 불확실할수록 성장성이 좋은 종목, 가장 1군에 속한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을 떠받치는 연기금 혹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 종목이 뭔가 여러분들 이런 종목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좀 중요한 구간에서 우리가 제일 선두에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제일 선두에 쓸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 접근하시고요. 낙폭과대 저평가, 지금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지금 주가가 내려온 게 아니죠. 지금 무조건 수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폭과대나 저평가란 말보다는 지금 뛰어난 성장성과 향후의 전망이 좋은 1등 기업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될 때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10월 들면서 이 유로존 문제뿐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또 지나가면 이슈들이 계속 나오겠죠. 미국의 더블딥 얘기 또 나올 테고 중국의 경기 둔화 얘기 나올 테고 한국에서는 3분기 실적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럼 만만치 않은 10월이 될 거라 이 말이죠. 다른 것들도 좀 폭넓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실적이요. 예, 사실 뭐 실적 부분은 지금 워낙 그 악재에 의해서 지금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실적은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더 세게 갈 종목과 가지 못할 종목을 좀 구분하는 정도까지만 좀 영향을 줄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업의 3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가지 못하는 뭐 그런 일들보다는 다 업종별로 향방을 가리는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명은 거센 물줄기와 같아서 거스를 수 없지만 미리 준비하고 또 제방을 쌓는다면 그 물줄기는 방향을 돌릴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사람은 언제나 항상 어떠한 벽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기도 했지만 뛰어난 그 의지나 열정으로 그것을 돌파해나는 국면도 있었습니다. 지금 자체의 그런 유럽발 악재들도 그 유럽 사람들이 지금 공조 체계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만들어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방향성 없이 기술적인 지표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방향성 예측하는 자체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인간적인 본성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의 위기 자체는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열어두시고 좀 나쁘게 보지만 마시고요. 지금 뭐 증권사의 그런 지수가 다 통일되어 있는데 저런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좀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아까 그 자막에서는 안 나갔는데요. 토러스 투자증권에서는요. 저점을 1650, 고점을 2200으로 정했어요. 10월 전망을. 아니 이거 왜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이겠죠. 대체적으로 1650, 1600에서 1900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또 다른 전문가와 10월 전망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